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자 낡은 차를 몰던 평범한 엄마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사성장군 합참의장 모습으로 나타나 부대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의 문턱,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공기는 제법 서늘했다. 추석을 코앞에 둔 금요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25사단 비룡부대의 정문 앞은 이른 시간부터 활기가 넘쳤다. 저마다 아들, 연인, 친구를 마중 나온 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값비싼 수입차와 번쩍이는 국산 대형 세단들이 위병소 주변으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차에서 내린 이들의 옷차림은 마치 백화점 패션쇼를 방불케 했다. 그 화려한 행렬의 가장 끝,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구석에 낡고 빛바랜 회색 SM3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강선우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부대 정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래 쉰을 칸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옅게 배어 있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차분한 눈빛에서는 기품이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행색은 영락없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였다. 대형마트에서 할인할 때 구매한 듯한 베이지색 면바지에 옅은 격자무늬 셔츠, 그리고 어깨에 둘러맨 낡은 가죽 가방까지. 그 어디에서도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아들 금방 나오겠지. 선우는 혼잣말을 되뇌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갓석 달이 지난 아들 이하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잔뜩 재워놓고 새벽부터 일어나 잡채와 각종전을 부치느라 허리가 뻐근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 하지만 아들이 보고픈 마음에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버렸다. 선우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종이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한 향이 입안에 퍼지며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주변의 다른 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준비해온 음식과 아들의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가 간간히 열린 차창으로 흘러들어왔다. 우리 아들 이번에 분대장 달았잖아요. 어찌나 셔츠를 빳빳하게 다려입는지 아주 군인 다 됐어. 사위가 이번에 중령 진급해서 우리 딸이랑 같이 면회 왔지. 이따 부대 안에서 사단장님하고 식사하기로 했어. 선우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다시 한번 아들 생각에 잠겼다. 하주는 유난히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아이였다. 낯선 환경에서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고 있을까? 선임들은 잘해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잠은 편히 잘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걱정들이었지만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씩씩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말하곤 했다. 그 목소리를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제 곧 위병소 철문이 열리고 늠름한 군복을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올 것이다.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10시가 지나고 10시 30분이 되어도 하주는 보이지 않았다. 먼저 나온 장병들이 가족들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선우의 마음은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거겠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는 차에서 내려 위병소 쪽으로 다가갔다. 위병소 앞에는 총을 맨 2명의 병사가 서 있었다. 그중 계급이 높아 보이는 상병이 연신 하품을 하며 삐딱하게 서 있었다. 선우는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 장병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중대 이하준 이병 휴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상병은 선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아, 지금 휴가자들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안에서 확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선우의 간절한 부탁에 상병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입안에서 무언가 질겅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아냥거렸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민원센터인 줄 아세요? 군대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나오라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차나 저쪽 구석에 똑바로 대요. 길 막지 말고. 함께 있던 일병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져 선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지만 아들의 군대 정문에서 이런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입장에서 섣불리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차로 돌아왔다. 운전대에 엎드려 뜨거워지는 얼굴을 식혔다. 괜찮아. 하준이만 무사히 나오면 돼.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11시 그리고 12시. 정문 앞을 가득 메웠던 차들과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고 이제 몇몇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선우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아침에 먹은 것이 없는 위장이 쓰려왔다. 그녀는 다시 차에서 내려 위병소로 향했다. 아까 그 상병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일중대 이하준 이병 소식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 넘게 지나서요. 새로운 병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 바빴다. 선우가 재차 묻자 그제야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는 모릅니다. 중대에 직접 연락해 보시든가요. 차가운 대답이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부대 행정반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앳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상황을 설명하자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음들이 선우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참 만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중대장이라고 밝힌 대위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례했다. 이하준 이병 어머님 되십니까? 아, 지금 서류 처리가 좀 늦어져서요. 별일 아니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체 언제쯤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벌써 3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선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어머님,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회처럼 모든 게 딱딱 맞춰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도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나갈 겁니다.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선우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중대장의 태도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부하 병사에 대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귀찮은 민원을 빨리 처리해버리려는 무성의함만 가득했다. 그 순간 아침에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굴었던 그 상병이 다시 위병소에 나타났다. 그는 동료들과 히히덕거리며 선우를 흘끗 보더니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야, 저 아줌마 아직도 있네. 아들 새끼가 뺑기치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여간 없는 것들이 더 유난이야. 욕설이 섞인 조롱이 선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어떤 적 앞에서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서늘한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다시 자신의 낡은 차에 올랐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2주먹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 뒤에 감춰진 강철 같은 의지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 것이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후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자결하던 태양도 기세가 한풀 꺾여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선우는 넋 시간 넘게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지만 갈증도 허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온 신경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비된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부대 정문 철문이 옆으로 천천히 열렸다. 선우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 병사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햇빛을 정면으로 받아 실루엣만 보였지만 선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아들 하준이었다.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다. 늠름하게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올 것이라 생각했던 아들의 걸음걸이는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탓에 몸 전체가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가까워질수록 아들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선우는 숨을 멈췄다. 군복은 흑먼투성이로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왼쪽 뺨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선우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은 아들의 눈빛이었다. 총기를 잃고 텅 비어버린 눈동자.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절망감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달려갔다. 하준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하준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억지로 아주 힘겹게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였다. 엄마 오셨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처참한 몰골 앞에 그 어떤 질문도 위로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팔을 부축해 차로 이끌었다. 하준의 몸에 손이 닿는 순간 아들이 윽하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움츠렸다. 군복 아래 보이지 않는 곳곳에 더 많은 상처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선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이쪽을 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다. 특히 아침에 선우에게 모욕을 주었던 서강철 상병, 그의 입가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바로 저자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선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평범한 50대 주부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장군의 서늘한 안광이 번뜩였다. 서상병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감히 마주 볼 수 없는 서슬퍼런 기운이었다. 선우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하준을 조수석에 태우고 그녀는 운전석에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부대 앞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하준은 고개를 숙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선우는 차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수 없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었고 가혹행위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선우는 국도변의 한적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약국으로 들어가 소독약과 연고, 붕대와 진통제를 샀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하준이 좋아하는 초코우유와 부드러운 빵을 샀다. 차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준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소독솜이 터진 입술에 닿자 하준이 아픔에 몸을 떨었지만
꾹 참아냈다. 선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손길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어머니로서 흘려야 할 눈물은 이미 마음속에서 강을 이루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강철 같은 이성이었다. 치료를 마친 선우는 하준에게 초코우유와 빵을 건넸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우선 좀 먹어라. 속이 비면 더 아픈 법이야. 하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참고 참았던 설움이 터져나왔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빵을 든 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엄마 흐흑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 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선우는 아들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아들의 등은 뼈만 앙상하게 만져졌다. 그 작은 등 뒤에 얼마나 큰 고통과 공포를 짊어지고 있었을까. 선우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으니 다 괜찮다. 하준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는 띄엄띄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대에 배치된 첫날부터 시작된 선임들의 괴롭힘. 밤마다 창고로 불려나가 이유 없이 맞아야 했던 날들.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조롱.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 먹을 것을 빼앗기는 일상.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병소에서 마주쳤던 서강철 상병이 있었다. 하준이 어리숙하고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하준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어젯밤 휴가를 나간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낀 서상병과 그 무리들은 하준을 집단으로 구타했다. 휴가 나가서도 입 조심해라. 여기서 있었던 일 한마디라도 밖에 새어나가면 넌 돌아와서 죽은 목숨이야. 협박과 함께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중대장과 다른 간부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묵인했다. 부대 내 사고는 자신들의 진급에 누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히려 하준에게 내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다. 남자답게 이겨내라는 식의 말로 상처를 후벼 팠다. 하준은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섬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선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은 힘줄이 돋아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끝났을 때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거대한 분노가 응축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선우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준아, 잘 들어.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한 건 그들이야.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그 쓰레기들. 그리고 그걸 방관한 자들. 모두 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게. 약속하마. 그것은 단순히 상처받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약속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을 평생 지켜온 이 나라 최고의 지휘관이 내리는 준엄한 선고였다. 멍든 아들을 태운 낡은 SM3는 다시 시동을 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장군 관사가 아닌 선우가 결혼 초부터 살아온 소박한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그리고 군의 정점에 오른 후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곳에는 가족의 추억이 그리고 평범한 어머니 강선우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선우는 하준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조심스럽게 상처에 다시 약을 발라주었다. 군복을 벗은 아들의 몸은 얼굴보다 더 심각했다. 등과 허벅지, 팔뚝 곳곳에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채찍으로 맞은 듯한 끔찍한 흔적들이었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준비했던 갈비찜과 잡채를 데워 저녁상을 차렸다. 아들 많이 먹어. 그래야 힘내서 이겨내지. 하주는 밥을 한술 뜨다가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다. 엄마 저 부대에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아들의 눈에 다시 공포가 어렸다. 선우는 하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걱정하지 마. 넌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아. 절대로. 그녀의 단호한 말에 하준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평생 다정하고 부드럽기만 했던 엄마였다. 그런 엄마가 어떻게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눈빛에 담긴 확신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우는 하준에게 진통제를 먹여 침대에 눕혔다. 긴장이 풀리고 약 기운이 돌자 하준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멍든 얼굴로 곤히 잠든 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던 선우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변했다. 아들을 돌보던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원사 박진성입니다. 장군님 별일 없으십니까? 박진성 원사.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온 충직한 부하였다. 그녀가 사성 장군, 합참의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산증인이기도 했다. 박 원사. 나 강선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듣고 즉시 실행하도록. 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렬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박 원사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세를 바로 했다. 예, 장군님. 명을 내려주십시오. 첫째, 육군 제25사단 비룡부대. 오늘부로 사단 전체에 대한 감찰 준비에 착수한다. 보안은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내가 별도의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국방부 내부에도 알려선 안 돼. 25사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둘째, 25사단 1중대 소속 상병 서강철, 병장 김도식, 상병 오정민, 그리고 중대장 김민준 대위. 이 4명의 신상정보 및 복무 기록, 징계 내역,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훑어서 보고해. 가족 관계와 교우 관계, 금전 거래 내역까지 빠짐없이. 오늘 밤 안으로. 예, 장군님. 셋째, 사단장 오만석 소장. 그자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 진급 과정, 과거 근무지 평판,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주변 인물까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리 없는 인물일 테니 샅샅이 뒤져. 자네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까지 내 정복과 지휘봉을 집으로 가져오도록. 가장 깨끗하고 가장 위험 있는 것으로. 그 마지막 명령에 박원사는 순간 숨을 삼켰다. 합참의장 이임식 이후 선우는 단 한 번도 군복을 입은 적이 없었다. 그녀가 다시 군복을 찾는다는 것은 곧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였다. 장군님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마. 그냥 실행해. 예.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선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잠든 하준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아들이 말했던 증거들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전문가 수준의 실력으로 휴대폰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이 강제로 찍게 한 모욕적인 영상, 조롱이 담긴 메신저 대화, 삭제된 통화 기록까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삭제된 데이터들을 하나씩 복원해냈다. 화면에 떠오르는 증거들은 하준의 고백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악랄했다. 선우의 손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와 외장 하드의 3중으로 백업했다. 증거 확보를 마친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방충제로 잘 관리되고 있는 커버를 벗겨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군복이 걸려 있었다. 어깨에는 대한민국 군의 최고 계급을 상징하는 4개의 별이, 가슴에는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과 헌신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우는 군복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이 옷을 입고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다. 군의 명예와 군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군대가 그녀의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환부가 제 아들의 몸에 고름을 짜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환부를 도려낼 차례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그녀는 결심했다. 단순히 몇몇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뿌리 깊게 박힌 부조리의 근원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비룡부대, 아니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이제 서울의 낡은 아파트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장군의 결심은 칼날처럼 단단해져 갔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선우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얼음물에 씻은 듯 맑았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밥을 안치고 황태를 넣어 시원한 해장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들의 놀란 속을 달래주고 싶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복수가 아닌 따뜻한 엄마의 밥상일 터였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채울 무렵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깬 하준이 부엌으로 나왔다. 밤새 끙끙 앓던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편안해 보였다. 엄마 잠 안 주무셨어요? 널 두고 어떻게 잠을 자? 어서 와서 앉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어. 선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다정하게 아들을 맞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정갈한 반찬들. 하준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가장 안전한 요새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선우가 문을 열자 등산복 차림의 건장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박진성 원사였다. 그는 선우에게 눈짓으로 예를 표하고는 들고 온 커다란 등산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들, 이 아저씨는 엄마 옛날 직장 동료야. 잠깐 이야기 좀 나눌 테니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쉬고 있어. 하준이 방으로 들어가자 박 원사는 거실 테이블 위에 가방의 내용물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완벽하게 각이 잡힌 채 비닐 커버에 쌓인 군복이었다. 별 4개가 박힌 견장과 가슴을 가득 채운 훈장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었다. 이어서 최신형 노트북과 여러 개의 외장 하드, 그리고 서류 뭉치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아파트의 평범한 거실은 순식간에 고도의 기밀 작전을 지휘하는 작전 통제실로 변모했다.
장군님, 밤새 요청하신 자료들입니다. 박원사는 노트북을 켜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먼저 주 가해자로 지목된 서강철 상병. 아버지가 중견 건설업체 사장입니다. 입대 전부터 폭행 등의 전과가 있으나 번번이 합의로 무마된 기록이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아버지의 재력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왔으며 다른 가해자들 역시 비슷한 부류의 아이들입니다. 중대장 김민준 대위는 다음 달 소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부대 내 불미스러운 일을 덮는 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면에는 서강철의 오만한 얼굴 사진과 함께 그의 모든 정보가 낱낱이 떠 있었다.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돈과 권력을 믿고 날뛰는 사회의 쓰레기들이 군대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단장 오만석 소장은 어떻지? 선우의 질문에 박원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전형적인 정치군인입니다. 실력보다는 아첨과 줄타기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군납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짙습니다.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장병들에게 지급될 보급품을 빼돌려 뒷돈을 챙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증거를 잡기 어려운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그렇겠지. 그러니 저런 괴물들을 방치하고도 태평하게 발뻗고 잤을 테지. 선우는 코웃음을 쳤다. 부대의 정점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 아래에서 벌레들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저들의 목에 확실한 밧줄을 걸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저들 스스로가 죄를 자백하게 만들 증거 말이야. 장군님, 어떤 명을 내리시겠습니까? 박원사의 눈이 빛났다. 그는 선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직조술사들을 가동해. 직조술사들. 그것은 선우가 현역 시절 박원사와 함께 비밀리에 구축해 놓은 비공식 정보 네트워크의 암호명이었다. 군내의 부조리와 부패에 분노하지만 힘이 없어 침묵해야 했던 정직한 부사관들. 전국의 모든 부대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그들은 선우의 가장 날카로운 눈이자 귀였다. 그들은 그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려왔다. 25사단 내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연락해. 첫째, 부대 내 모든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한다. 특히 간부들이 사적인 용무로 삭제했거나 고장났다고 보고된 카메라들까지 전부 복원해. 둘째, 의무대의 최근 6개월간의 모든 진료 기록을 빼내도록. 단순 타박상, 훈련 중 부상으로 기록된 모든 병사들을 재조사해. 분명 피해자는 이하준 이병 하나가 아닐 것이다. 셋째, 보급, 수송, 정비 등 모든 군수 관련 장부를 대조해. 오만석의 횡령 증거를 찾아내. 공식 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를 파고들면 반드시 꼬리가 잡힐 거야. 예, 장군님. 즉시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사 자네는 언론을 준비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터뜨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연락해도. 이번 전쟁은 부대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야.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게 만들어야 해. 박원사는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은퇴 후 평범한 주부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녀는 여전히 가장 완벽하고 무서운 전략가였다. 그의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썩어 빠진 군을 도려낼 칼을 빼든 것이다. 박원사가 자리를 떠나자 선우의 노트북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직조술사들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와 파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25사단 의무대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고 보고된 박일병, 갈비뼈 3대 골절 확인. 선임병 구타 의심. 70포병대대 보급관 지난달 유류 5,000리터 무단 반출 기록 확인.
장부상으로는 혹한기 훈련 예비 비축분으로 처리됨. 수색대대 통신병 생활관 뒤편 CCTV 사각지대에서 상습적인 구타가 벌어짐. 피해 병사들의 음성 녹음 파일 확보. 증거는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하준의 고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5사단은 그야말로 부패와 폭력의 왕국이었다. 선우는 밀려드는 자료들을 냉철하게 분류하고 정리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이지만 잘 벼려낸 분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대한민국군 전체를 겨누는 거대한 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작전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준의 휴가 복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은 기만적일 만큼 고요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양주의 25사단 위병소. 서강철 상병은 근무 중에도 연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동료들과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이하준이었다. 야, 이하준 그 새끼 꼴이 볼만했는데. 엄마라는 아줌마 표정 봤냐? 완전 똥 씹은 표정.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처맞고도 휴가 나간다고 좋아하던데 복귀하면 아주 죽었다고 전해라. 없는 집 새끼가 어디서 감히 빽 있는 우리한테 덤벼. 이번에 돌아오면 아주 군 생활 마감시켜주자고. 그들에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한 점도 없었다. 그들에게 가혹행위는 그저 무료한 군 생활의 유흥거리이자 자신들의 서열을 확인하는 의식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이 가진 배경이 만들어준 오만함과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비뚤어진 쾌감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 머리 위로 드리워진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단장실의 주인 오만석 소장은 더욱 한가로웠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고 갓 내린 원두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부대 시설 개선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사장이 앉아 두툼한 봉투를 내밀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주 튼튼하게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겠습니다. 김 사장, 뭘 이런 걸 다. 허허. 우리 비룡부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잘해야지. 국방은 안보라고. 오만석은 능숙하게 봉투를 집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때 부관이 들어와 일중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하준 이병의 부상에 대한 경위 보고서였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계단 실족. 오만석은 보고서의 제목만 훑어보고는 결재란에 흘려 사인했다. 이런 사소한 일까지 나한테 가져오지 마. 중대장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 곧 있을 군단 훈련 준비나 똑바로 체크하고. 그에게 쫄병 하나의 부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다음 진급과 서랍 속에 쌓여가는 검은 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가 방금 무심코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목을 올가맬 교수대의 밧줄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서울의 낡은 아파트는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실 벽에는 25사단의 상세 지도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 그리고 관계도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선우는 밤새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바로 그때 박진성 원사로부터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다. 25사단 군수참모부에서 근무하는 한 직조술사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비밀 장부였다. 오만석 소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이중 장부로 지난 2년간 그가 빼돌린 유류, 타이어, 심지어는 병사들의 동계 방한복까지 그 품목과 수량, 그리고 빼돌린 물품을 처분한 자금의 흐름까지 샅샅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함께 첨부된 영상 파일. 사단장실에 몰래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만석은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으며 추악하게 웃고 있었다.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선우는 모든 파일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암호화했다. 그리고 조용히 하준의 방문을 열었다. 며칠간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하준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몸의 상처는 아직 남았지만 무엇보다 죽어있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준아, 내 엄마. 내일 부대로 돌아가야지. 그 말에 하준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선우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를 직접 데려다 줄게. 하준은 엄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단호한 목소리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엄마만 믿으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하준이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이었던 엄마가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 정복. 어깨 위에서는 찬란한 4개의 별이 새벽의 여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조국이 그녀에게 부여한 수많은 훈장이 질서정연하게 달려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와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눈빛. 평생을 군에 헌신한 군인의 위엄과 살아있는 전설의 아우라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선우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20년 전 처음 장교로 임관하던 날의 맹세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제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전장으로 향한다. 선우는 천천히 눈을 뜨고 경이로움과 충격에 빠져 있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아들. 엄마가 너를 데려다 주마. 낡은 회색 SM3가 다시 양주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며칠 전 절망과 분노를 싣고 달렸던 그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 차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하준은 조수석에 뻣뻣하게 굳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감히 옆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전 합동참모의장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짧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반면 운전대를 잡은 선우의 모습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용이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전방의 도로와 그 끝에 있을 적진을 향해 있었다. 오전 9시. 차는 익숙한 25사단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도 위병소 근무자는 서강철 상병이었다.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낡은 SM3를 보고 역겨움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저 거지차 또 왔네. 야, 이번엔 저 아줌마 절대 그냥 보내지 마라. 아주 개망신을 줘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고. 서 상병은 소총을 어깨에 걸친 채 거들먹거리며 차로 다가왔다. 그는 운전석 창문을 거만하게 툭툭 쳤다. 아줌마,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차대는 데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아들 새끼가 또 꾀병 부려서 휴가라도 보내달라고 조르러 왔나?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내렸다. 먼저 반짝이는 전투화가 아스팔트를 밟았다. 이어서 곧게 뻗은 다크그린 색상의 군복 바지. 그리고 가슴을 가득 채운 무수한 훈장과 약장들. 마지막으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4개의 은빛 별이 달린 어깨. 서강철의 조롱 섞인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자신이 며칠 전 아줌마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천천히 위로 향했다. 그리고 마주쳤다. 며칠 전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눈빛. 하지만 오늘은 그 차가움을 넘어선 생사를 애는 듯한 서리빨 같은 기세가 담겨 있었다. 감히 눈을 마주 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 서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쥔 총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위병소에 있던 다른 병사들 역시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정적. 선우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위병소 전체를 지배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명령이었다. 위병소 근무자 전원 현 위치에서 부동자세. 서강철을 비롯한 병사들은 마치 기계처럼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몸이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군인으로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지금 즉시 헌병대에서 이자들을 체포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군용 세단 2대가 굉음을 내며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을 지휘하는 것은 박진성 원사였다. 사유는 초병 근무수칙 위반, 상급자 모욕, 그리고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다. 선우의 마지막 말이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서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혹행위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의 팔을 꺾고 소총을 빼앗았다. 으헉,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발악하는 서강철의 입을 헌병이 틀어막았다. 그는 짐짝처럼 헌병대 차량으로 끌려갔다. 다른 가해자들 역시 속수무책으로 연행되었다. 전 합참의장이 부대 정문에서 위병들을 직접 체포했다. 이 소식은 부대 내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보고를 받은 사단장 오만석 소장은 집무실에서 마시던 커피를 그대로 바닥에 쏟았다. 뭐라고? 전 합참의장님이? 강선우 장군님께서 우리 부대 정문에 와 계시다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은퇴한 전직 장성이 예고도 없이 사단에 나타나 위병들을 체포하는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오만석은 허둥지둥 구겨진 군복을 바로잡고 미친 듯이 사단장실을 뛰쳐나갔다. 지금은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일단 달려나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먼저였다. 그 사이 선우는 차에서 내린 하준과 함께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걷는 길 위로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경악에 찬 얼굴로 길가에 도열하며 칼 같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정적에 휩싸였다. 선우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허리 펴라 아들. 넌 죄인이 아니다. 하준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폈다.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다. 엄마의 등 뒤에서 세상 가장 강력한 방패의 보호를 받으며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부대로 걸어 들어갔다. 마침내 사단 본부 건물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땀으로 범벅이 된 오만석 소장이 헐레벌떡 달려나왔다. 그는 선우의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엉망진창인 경례를 붙였다. 충충성. 오만석 소장입니다. 전 합참의장님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선우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볼 뿐이었다. 오만석은 그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선우는 오만석을 그대로 지나쳐
본부 건물 안으로 향하며 얼음 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내 놈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다. 오만석 소장의 안내 아닌 안내를 받으며 선우가 들어선 곳은 사단 지휘통제실 옆에 위치한 대형 회의실이었다. 긴급 소집 명령에 영문도 모른 채 달려온 사단의 주요 참모들과 직할대 지휘관들이 불안한 얼굴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일중대장 김민준 대위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사색이 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선우는 회의실의 가장 상석, 사단장이 앉아야 할 자리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들 하준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멍든 아들의 얼굴은 그 자체로 이 자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박진성 원사는 노트북을 들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오만석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선우의 눈치만 살피며 쩔쩔매고 있었다. 선우는 그런 그를 잠시 응시하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오만석 소장, 자네는 거기 서 있도록. 자네가 앉을 자리는 이제 이 부대에 없어. 오만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선우는 회의실을 가득 채운 장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공포와 의심, 호기심이 뒤섞인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꽂혔다. 오늘 나는 25사단의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첫마디는 폭탄과도 같았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몇몇 장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전우를 내 몸처럼 아끼며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어야 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 내가 보고 있는 25사단은 군대가 아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민준 대위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김 대위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썩어빠진 범죄 집단이다. 의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사단 장병들은 오만석이 용기를 내어 항변하려 했지만 선우의 서늘한 눈빛 한 번에 그의 목소리는 뱀 앞의 개구리처럼 잦아들었다. 지나치다고? 좋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주지. 박원사 시작해. 박진성 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조작했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준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영상이었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새끼야. 똑바로 말 못해. 어두운 창고 안 여러 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는 하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서강철의 악랄한 목소리와 하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한 채 얼굴을 돌렸다. 영상 속에서 하준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선우는 김민준 대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민준 대위. 자네는 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저는 그저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인 줄로만. 사소한 다툼? 선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박원사 다음. 스크린에는 김민준 대위와 서강철의 아버지가 나눈 통화 녹취록이 텍스트로 떠올랐다. 서 사장 김 대위님,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서 좀 거칠어서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부대 한번 찾아뵙고 크게 한턱 내겠습니다. 김 대위 아닙니다, 사장님. 서 상병이 아주 씩씩하고 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김 대위의 계좌 거래 내역. 서강철의 아버지가 보낸 부대 발전 기금 명목에 돈 500만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민준 대위의 얼굴에서 셔츠가 흠뻑 젖을 만큼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자네의 진급이 한 병사의 인권보다 중요했겠지. 선우의 질타에 김대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선우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회의실의 가장 높은 곳, 오만석에게 향했다. 빙산의 일각은 이쯤 해두고 이제 본체를 들여다볼까? 오만석 소장. 자네는 부하들 관리만 못한 게 아니더군. 박원사 틀어.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사단장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다. 오만석이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오만석의 눈이 터질 듯 커졌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다.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은 다음 화면 앞에서 힘을 잃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그의 비밀 장부였다. 지난 2년간 그가 횡령한 군수품 목록과 액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병사들의 겨울 파카 수백 벌, 전투화 수백 켤레, 훈련용 유류 수만 리터, 심지어는 취사장의 쌀과 부시까지. 그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병사들은 낡은 수통에 물을 마시고 구멍난 전투화를 신고 행군할 때 자네는 그들의 피와 땀을 파라벨을 채우고 있었군. 그게 내 놈이 말하는 국방이고 안보인가? 선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와 위험에 회의실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국가를 좀먹는 진짜 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놈들처럼 군복을 입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야말로 우리 군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오만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군 경력은 바로 이 순간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장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요란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쾅! 회의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색 헌병 완장을 찬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선우의 옛 부하이자 군내 최고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한준호 준장이었다. 한 준장은 회의실 안의 참담한 광경을 한번 훑어본 후 선우에게 다가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리고는 회의실 전체에 울리도록 외쳤다.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오. 지금부터 국방부 직할 군 검찰단은 25사단 사단장 오만석 소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직권 남용 횡령,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다. 이 회의실을 봉쇄하고 현장에 있는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 감찰 및 수사를 개시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용서도 자비도 없는 냉엄한 숙청의 서막이 올랐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오만석 소장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짜리 계급장은 수갑을 채우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그는 내가 누군데 감히 라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수사관들의 차가운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끌려나갔다. 일중대장 김민준 대위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연행되었다. 그들의 워크 오브 쉐임, 즉 치욕의 행진은 사단 본부 건물 앞에 도열해 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언제나 하늘처럼 보였던 사단장과 지휘관들이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부조리에 시달려왔던 병사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저 거대한 벽도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의 목소리도 닿을 수 있구나. 숙청의 폭풍이 휩쓸고 간 회의실에는 선우와 하준, 그리고 박원사만이 남아있었다. 선우는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하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리 와 앉아라 아들.
선우는 하준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던 사성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우는 아들의 멍든 손을 가만히 잡았다. 너에게는 그냥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다. 군인이기 이전에, 장군이기 이전에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널 위해 기도하는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었어. 내 계급이, 내 이름이 내 삶의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미안함이 묻어났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엄마라는 이름에 갇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내 새끼의 고통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하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서름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다. 모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시각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박진성 원사가 미리 연락해둔 언론사를 통해 25사단에서 벌어진 일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속보 전 합참의장 강선우 대장, 25사단 전격 방문, 사단장 포함 지휘부 긴급 체포, 특종 아들 가혹행위가 발단 썩어 문드러진 군 비리, 한 어머니의 분노가 파헤쳤다. 뉴스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는 온종일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와 제보가 빗발쳤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청와대가 직접 움직였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회의가 끝난 직후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섰다. 선우는 하준과 함께 부대를 나서던 중 차 안의 라디오를 통해 그 발표를 들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시고 군의 환부를 뿌리부터 도려낼 강력한 개혁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군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강선우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이 전군 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셨습니다. 박 원사가 놀란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선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의 시나리오에도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군 개혁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강선우 그녀뿐이었다. 차가 부대 정문을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정문 앞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선우가 탄 차를 발견하고는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장군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위원장직을 수락하실 겁니까? 박 원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우는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당당히 섰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대한민국 군을 책임졌던 군인이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군인이자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이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자화상입니다. 이는 비단 25사단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카메라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마치 전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말을 이었다. 저는 군복을 입은 제 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병영을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이 저에게 그 칼자루를 맡기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칼을 잡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실렸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썩어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는 집도의가 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뿌리까지 완전히 잘라낼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소명이자 조국에 대한 마지막 충성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 어머니의 약속은 이제 전 국민을 향한 거대한 약속이 되었다. 한 사단을 향했던 숙청의 칼날은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강선우는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했다. 전군개혁특별위원회, 약칭 정군위가 출범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파격적이었다. 선우는 국방부와 각 군이 추천한 장성급 인사들을 모두 반려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위원들을 선임했다. 군 법무관 출신의 인권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군 폭력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활동가,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유가족 대표 그리고 야전에서 잔뼈가 굵고 신망이 두터운 박진성 원사와 같은 부사관 대표들. 위원회는 고위 장성들의 목소리가 아닌 철저히 군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로 채워졌다. 정군위의 첫 행보는 25사단 사건의 후속 조치가 아닌 전군을 대상으로 한 소리 없는 아우성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었다. 익명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온라인 제보 사이트와 24시간 운영되는 한라인이 개설되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둑이 터진 듯 지난 수십 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쌓여왔던 군내의 부조리와 폭력, 비리에 대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저는 5사단 포병연대 소속입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돈을 상납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거부하면 관심병사로 찍혀 구타와 따돌림을 당합니다. 제 아들은 5호 부대에서 복무 중 의문사했습니다. 군에서는 단순 자살로 처리했지만 저희는 아들이 남긴 일기장에서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을 발견했습니다. 제발 재조사해 주세요. XX 공병단에서는 부대 간부들이 빼돌린 유류가 인근 주유소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 있습니다. 제보는 하루에도 수천 건씩 쌓였다. 그 내용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인권 유린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방 비리까지 대한민국 군의 치부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선우와 위원들은 쏟아지는 제보들을 밤을 새워가며 분류하고 분석했다. 박진성 원사가 이끄는 직조술사들은 이제 정군위의 공식 조사팀이 되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부대를 누비기 시작했다.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군의 기득권을 지켜온 예비역 장성단체와 일부 보수 언론, 그리고 군납 비리에 연루된 방위산업체들은 연합하여 선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의 사적 복수심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을 흔드는 것은 이적 행위. 강선우 위원장, 아들을 이용한 정치적 야심 드러내. 그들은 교묘하게 프레임을 왜곡하여 선우를 군을 파괴하는 마녀로 몰아가려 했다. 안보를 방패 삼아 자신들의 추악한 이권을 지키려는 비열한 반격이었다. 선우의 개인 신상에 대한 흠집 내기 시도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음해와 비방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전공법을 택했다. 정군위는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접수된 제보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 그리고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혐의가 드러난 지휘관과 병사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보직 해임된 후 군 검찰에 넘겨졌다.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은 군납 계약이 즉시 취소되고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국민들은 정군위의 활동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강선우 위원장 지지 모임을 결성하고 정군위의 개혁 활동을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반격의 정점은 선우가 출연한 한 방송사의 심야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다. 날카롭기로 소문난 진행자가 저항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위원장님,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이 결국 아드님의 사건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복수국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군이 사기와 전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는 잠시 진행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스튜디오의 수많은 카메라 렌즈 너머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네, 복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군대에 제 아들을 지옥으로 내몬 저 썩어빠진 시스템에 처절하게 복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하준 이병의 어머니 강선우로서 하는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군대에 보냈고 또 앞으로 보내야만 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행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정의로운 복수입니다. 아들이 매 순간 안전하고 존중받는 군대, 부모가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되는 군대, 그것이 바로 가장 강한 군대이고 가장 높은 전투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저는 그 당연한 상식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그녀의 발언이 대서특필되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의로운 복수. 여론은 그녀에게 국민의 창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국민적인 지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을 잃고 쓰러져갔다. 선우는 이제 더 이상 한개인이나 전직 장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시대의 적폐를 베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은 날카롭고 단단한 창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창 끝은 이제 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향하고 있었다.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계절은 다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고 25사단 비룡부대에는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부대의 풍경은 작년과 같았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부대의 정문, 위병소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짜증이 없었다. 그들은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건강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작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태풍의 진원지였던 이곳은 이제 군 개혁의 가장 성공적인 상징이 되어 있었다. 부패와 폭력의 온상이었던 일중대는 해체 후 재창설되었다. 낡고 어두웠던 병영 생활관은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었다. 병사들은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통화하고 새로 생긴 도서관과 체력단련실에서 자기계발에 힘썼다. 저녁 식사 메뉴로는 뜨끈한 찜닭이 나왔고 식당 곳곳에서는 병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의 각계 전투 훈련이 한창이었다. 한 이등병이 포복 자세가 미숙하여 자꾸만 뒤처졌다. 작년 같았으면 교관의 욕설과 선임들의 질책이 쏟아졌을 상황. 하지만 분대장인 한 상병은 훈련을 잠시 멈추고 이등병에게 다가가 흙먼지를 털어주며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긴장해서 그래. 팔꿈치랑 무릎을 같이 쓴다고 생각해봐. 내가 앞에서 시범 보일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따뜻한 격려에 이등병의 얼굴에 감도는 긴장이 풀렸다.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내 땅을 기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중대장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정군위의 추천을 받은 야전에서 병사들과의 소통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다.
지휘관이 바뀌자 병영의 문화가 바뀌고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주범들은 모두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주범 서강철 상병과 그 무리들은 상해 및 직권남용 가혹행 위죄가 인정되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중대장 김민주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었던 오만석 소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수십억 원대의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모든 군인 연금과 훈장을 박탈당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한 어머니의 분노라는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강선우는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군복도 위원장의 직함이 새겨진 정장도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옷차림이었다. 지난 1년간 그녀가 이끄는 정군이는 대한민국 군의 지도를 새로 그렸다. 수백 명의 부패한 군 간부와 비리 병사들을 가려냈고 수십 개의 방산 비리 업체를 적발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맺어질 참이었다. 의안 번호 2055번 군 인권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장중한 선언과 함께 장내의 모든 시선이 전광판으로 쏠렸다. 이 법안은 정군이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이었다. 군 내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성역 없는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을 막으려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마지막까지 거셌지만 내 아들도 당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떤 로비보다 강했다. 재석 288인, 찬성 270인, 반대 10인, 기권 8인. 전광판에 압도적인 찬성 숫자가 뜨는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선우는 눈을 감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아들들이 엄마에게조차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쓰러져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시스템이, 법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며칠 후 가을볕이 따사로운 한 대학교 캠퍼스. 강선우는 벤치에 앉아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걸어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하주는 작년에 의병 전역했다. 끔찍한 트라우마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꾸준한 심리치료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그는 서서히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준이 그녀의 곁에 앉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작년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단단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니, 내 얼굴 보니 힘이 나는걸. 참 엄마. 저 전과 신청한 거 허가 났어요.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에요. 잘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최고지. 하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금은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그때 부대에서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엄마가 저 한 사람을 구해주신 거잖아요. 그때 결심했어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저처럼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아들은 고통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치유하는 약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선우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선우는 다시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정군이는 그 소임을 다하고 해산되었으며
그녀의 개혁안은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50대 주부 강선우의 삶으로 돌아왔다. 저녁 노을이 창가를 붉게 물들일 무렵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을 만나러 가던 설렘,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마주했던 절망,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분노의 시간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외로운 전쟁이었고 대한민국을 바꾼 거대한 혁명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오늘 저녁 웃으며 전화했습니다. 이름 모를 한 엄마가. 선우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세상의 모든 훈장과 명예보다 값진 위로였다.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입대하기 전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한 듯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지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임무는 모두 끝났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밤잠을 설치는 한 자신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보초병으로 그들의 곁을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된 위대한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는 저 도시의 불빛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